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7%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실에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은데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해보면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런데요, 사실 이 상황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어렵고 또 가보지 않은 길 앞에 해야 하는 매일의 힘든 선택,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또 부딪혀도 잘 견뎌내고 있으신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서, 가보지 않아서 불안한 내일이지만 오늘을 충실히 잘 이겨낸다면 내일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아토피에 대해서 그 용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토피라는 것이 어떤 특정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네. 아토피라는 말 자체는 비정상적인 반응, 알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인을 특별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만성적으로 가려움증을,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그 만성적이고도 재발되는 그런 피부 질환을 통틀어서 그냥 아토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5년 주기로 그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95년에는 한 4% 정도였던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네. 2010년에는 13%로 3.2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이 아토피 그 피부염 환자로 1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 정도면 상당한 그렇죠. 수치죠. 예. 대개 이제 생후 2개월 정도에서부터 아토피가 많이 시작되는데요. 네. 드물게는 뭐 2, 3세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드물게는 성년기가 되어서 아토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아기에는, 그러니까 신생아기에는 처음에는 얼굴부터 시작이 돼서 가슴이나 몸통 그리고 이제 진물이 나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2, 3세가 되면 그때는 이제 만성화가 되면서 팔꿈치 안쪽이라든지 무릎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렵고 건조하고 딱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히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년기 어려서부터 성년기까지 평생에 걸쳐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비염이라든지 천식 그리고 결막염 등의 어떤 그 호흡기 피부 또는 눈 점막 이런 부위를 이제 통해서 그 알레르기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이 고통스러워들 하세요. 또 이게 유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아이에게도 유전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사실 유전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다 아토피 피부염일 경우에는 네. 한 70% 이상의 아이에게도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부모 중에 그 한 사람이 아토피일 경우에 또 아이한테 대략 한 50%. 그러니까 비염하고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엄마 아빠가 이제 아토피이면 계속해서 아토피로 고생할 텐데 하고 절망적인 그런 기분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부모가 아토피 소인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에게 그 소인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전부 다 아토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아토피 부염이 심하고 한 명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다 아토피인데도 자녀에 대해서 아토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토피 환자가 현대로 접어들어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 유전적인 그 영향이 제일 크다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율적으로 비슷했을 텐데 네. 현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그 유전적인 경향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반대로 해보자면 네. 내가 아토피가 아닌데 내 아이도 아토피일 수 그렇죠. 있다. 네. 안심할 수 없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경향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 아빠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또 네. 반대로 나는 부모님이 아무도 이런 없으니까 네. 나는 괜찮을 거야 방심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다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들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매연이라든지 어떤 공해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의 사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카펫이라든지 침대, 소파 이렇게 그 먼지가 많이 날 수 있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생활 환경들 네.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신축 건물에서 나오는 어떤 시멘트 독이라든지 페인트 네. 독성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화학 합성 제품의 과다 사용 그리고 우리가 약물에 있어서도 그 화학약품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돗물의 사용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돗물이 그 염소 소독을 하거든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돗물에 어떤 그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소독을 하는 건데 근데 1933년에 미국과 영국에서 그 염소로 소독한 그 수돗물이 쓰이면서 네. 비슷한 시기에 아토피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일정 정도 우리 몸에 그 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부작용들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 본다면 아토피가 이미 발현이 됐다라면 일반적인 수돗물보다는 그것을 정수한 그런 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아토피의 원인을 이제 접근해 보면 그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인자의 그 대물림 이런 걸 떠나서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네. 그 엄마의 자궁이나
양수가 오염이 되는 경우, 또는 그 이제 오염 내지는 산성화가 된다든지, 네. 임신 시에 그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다든지, 엄마가 막 입맛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너무 매운 거 위주로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 아이에게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유전자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엄마가 임신했을 때 네.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아이의 건강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 전에 임신했을 때부터 조심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생을 하면서 벌써 경추의 어떤 척추뼈가 약간 변화를 이제 가져온다든지, 네. 그리고 태어나서 불량한 자세에서 오는 척추 변형. 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기에는 스스로가 이제 자세를 불량하게 해서 이제 척추가 변형이 되지만, 엄마들이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네. 너무 어린 아이들을 그 보행기라고 하나요? 보행기에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 앉혀놓음으로써 척추가 버틸 힘이 없는데, 네. 그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앉혀놓다 보니까 천골이 뒤로 들리게 되고 척추가 휘게 되는 그런 원인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흉추의 8번, 9번, 10번 이 부위가 변형이 오게 되면 장기의 기능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 부심피질 호르몬의 어떤 그 분비 자체가, 분비 능력이 저하되고, 이래서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들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그 부적절한 어떤 식이 습관, 그래서 뭐 지나치게 육류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것. 그러니까 우유도 좋고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균형을 잡지 않고 그런 것들 위주로만 먹었을 경우에 네. 이런 아토피가 발현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밀가루가 무슨 죄야 이런 네.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나는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밀가루 자체가 사실 이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소화시키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도 그 밀가루의 어떤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부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첨가물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아토피 피부염의 어떤 발현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 아토피 얘기와 밀가루 얘기가 정말 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가공식품,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과 밀가루가 정말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이제는 그 밀가루라든지 가공식품들은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예, 살아있는 그 생명체에는 모두 효소가 있거든요. 그 우리 몸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 매개체로서 항상 효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때에는 거기에는 효소가 살아있는 채로 들어있어요. 네. 또한 그것을 데치거나 삶아서 먹더라도 얘네들이 들어갔을 땐 우리 몸에서 장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돼요. 우리 몸은 그 이제 장내 면역이 몸의 전체적인 면역의 어떤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 이제 요즘은 정말 유행처럼 네.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정상인의 장에는 한 500여 종의 어떤 그 균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체 세포가 60조개인데, 이 미생물의 수는 성체 세포보다 한 9배 정도 더 많은 그 개체 수의 어떤 미생물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미생물은 이 500종류나 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균과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네. 유익균이 더 많을 때에는 우리 몸이 편안하고 대변도 바나나 모양으로 예쁘게 나오고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유해균이 많아지면 변비가 생긴다든지 설사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중간균은 어떤 역할을 하냐? 네. 얘는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따가 아. 유익균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여기에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많은 것처럼 활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조금 더 많아진다. 그러면 중간균이 유해균처럼 또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에 필요한 만큼의 유익균을 많이 이렇게 넣어줄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유익균의 세력이 조금만 더 세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그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 그리고 밀가루 음식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네. 얘네들이 그 일단 완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불완전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효소를 낭비를 할 뿐만 아니라 얘가 장내에 가서 독소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배에 가스가 찬다든지 어떤 염증 물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염증 물질이나 가스가 그냥 단지 아랫배가 더부룩하다라는 그런 불편감만 주고 뭐 대변을 볼 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네. 일부는 장관막을 타고 혈액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독소가 뇌로 들어가기도 하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피부에 가서 피부 말단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 가서 얘가 정체가 되어서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어떤 그 염증성 물질을 분비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아토피에도 당연히 안 좋겠지만 네. 원장님께서는 뭐 가공식품은 뭐 물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밀가루도 네. 좀 최소화해서 먹기를 권유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아이들이 그 밀가루 음식에 대한 어떤 그렇죠.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밥은 안 먹어도 과자는 먹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그 밀가루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밀은 네. 기본적으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요. 겨울철에는 병충해가 별로 걱정되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봄철에 그 수확을 하기 때문에 네. 농약을 대부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밀이라는 것은 그 바다를 건너오거나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 방부제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네. 그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수입 밀가루를 이제 먹고 탈이 나는 경우에도 우리밀을 먹고서는 탈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가루 중에서도 통밀가루, 그러니까 네. 껍질층까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밀가루들을 음식을 먹는다면 장내에 그렇게 오히려 유익한 균의 어떤 그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밀은 조금 먹기 부담스러운 분이라도 우리밀은 꼭 지켜서 예, 드시기를. 그렇습니다. 네. 네. 또 가려움증을 정말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 저는 아토피는 없지만 모기만 물려도 이게 긁어야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아이들은 특히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자면서 긁어서 막 피나고 또 가만히 있다 또 가려워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인데 네. 이런 좀 가려움증을 좀 최대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가려움증을 해소를 하려면 그 원인을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그 가려움증, 피부 소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 체온의 조절 측면에서 관찰을 하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데 가면 갑자기 털이 탁 쓰면서 네. 모공을 막아버리잖아요. 아. 이런 것도 내 체온을 유지하려고 이제 몸에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몸속에 그 심부의 온도가 체온이 높으면 그 열을 방출하려고 피부의 그 모공을 열어서 네. 이제 피부를 통해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열을 방출하면 되는데 네. 거꾸로 이제
우리 몸의 심부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이제 내 체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공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그냥 그 체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만 열을 팍 만들었다가 금방 사그러지는 이런 것들이 단순당, 그러니까 다 정제된 음식들이 주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공이 반복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을 순간적으로만 내는 이런 음식들을 반복적으로 먹었을 때 그 열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피부 쪽으로 열이 몰리면 그러면 모공이 닫혀 있는 상태니까 피부에서는 막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피부에 몰린 열들이 네. 서로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네. 이제 그걸 긁어요. 긁으면 그 긁는 과정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긁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마찰열이 더 생기면서 상처가 나고 이제 빨갛게 발적이 되면서 무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모공이 더 다치게 돼요. 어떤 네. 그 상처에 대한 흉터로서 이런 식으로 모공이 또 다치게 되면 내 몸에서는 더 심각한 그 가려움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더 긁고 그러다 보면 계속 만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피부를 막 차갑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피부의 염증만 가라앉히는 네. 그런 약을 써줬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는 피부에 열독이 사라지는 것 같고 가려움증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친 모공을 더 다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만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네. 일정 정도는 답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몸 안을 따뜻하게 해서 네. 그것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혈액이 온몸을 타고 피부로까지 순환이 잘 된다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열리면서 이제 열을 방출하게 되고 그럼 가려움증이 소실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뭐 이렇게 뜬구름 잡기 같고 직접적으로 그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아토피가 잠깐 동안 이제 발현됐다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평생에 걸쳐서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근본적인 곳부터 짚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네. 그러니까 아토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는 막 열나고 따갑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배는 차갑고 손발은 냉하고 이런 네.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그 몸속의 온도를 높여주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소양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몸속 온도를 높여준다는 건 결국 뭐 실내 온도를 좀 높여준다거나 이런 과정들인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몸에 따뜻한 음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대파라든지 뭐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을 충분하게 먹는다든지 또는 과일 중에서도 차가운 성질보다는 좀 따뜻한 성질의 것 그리고 물을 마셔도 이게 또 아토피나 비염 있는 친구들이 보면 또 물을 답답하니까 자꾸 찬물을 마셔요. 네. 그런 것들이 자꾸 심부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공해 물질이라든지 뭐 매연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그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이제 몸을 장내 그 독소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혈관 내 독소로 작용한다든지 이런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혈액 내 어떤 독소 물질 생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따뜻한 음식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체온도 높이고 독소도 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롭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겠지만 그 네. 이외에 또 이렇게 체내 네. 온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 증상이 이제 가려움증인데 이 가려움증 증상도 연령대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라고 했을 때는 심한 가려움증, 네. 그다음에 피부 건조증, 그다음에 이제 습진 형태의 어떤 피부염, 이 세 가지가 주된 증상인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일단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을 훨씬 더 이제 심하게 유발시키고 악화시키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워서 긁다 보면 이제 습진성으로 이렇게 진물이 나오면서 그런 피부 병변으로 이제 변해가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심한 가려움이 유발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네. 심한 가려움, 건조감, 습진,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연령대마다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건데, 네. 그 영아기에는 태어나면 대부분은 진물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태열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태열하고 아토피하고 굉장히 뭐 다를 거라고 생각들 하는데, 이거 설마 아토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태열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힘들어서 아이 태어났을 때 생기는 것이 태열인데, 대부분 태열은 2개월이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태열이 없어지지 않고 그게 지속이 된다면 이제 그건 아토피라고 보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태열이나 영아기의 그 아토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물이 나고 얼굴이라든지 목, 몸통 이런 부위를 빨갛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2세, 3세까지 지속이 되다 보면 얼굴, 몸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팔이라든지 다리 바깥쪽 부분, 이런 쪽 부위에 그 가려움이라든지 이제 건조한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좀 더 만성화가 되면 이제 팔꿈치 안이라든지 그 무릎 뒤쪽 이런 쪽으로 그 접힌 부위라든지 목 이런 부위를 국소적으로 이제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성년이 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70%의 경우에는 저절로 없어지는데, 아토피가 없어졌다가도 어떤 특정 환경이 된다든지, 네. 그러니까 몸이 너무 뭐 안 좋아졌다든지 건조해졌다든지, 이제 이런 특정 알러지 물질에 어떤 접촉이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다시 아토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얼굴이라든지 목, 그리고 손, 발 이런 데에 아토피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아토피가 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토피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눈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토피가요? 이제 아토피가 피부 질환이다 보니까 네. 눈의 점막도 다 이제 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 주위의 피부염 또는 그 아토피성 그 결막염, 그리고 또 심하게는 백내장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청소년기에 안타깝게도 그 유두 부위에 아토피가 오면서 막 유두 부위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아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피부가 갈라져서 진물이 나고 이제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바이러스성 그 물사마귀 네. 그런 것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그러니까 물사마귀가 생기기 시작하면 온몸으로 퍼져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방에서는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이제 뭐 대부분은 한약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혈독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혈액 내 오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정말 어떤 약을 써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해독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네. 좀 치료를 좀 세게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해서 전신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피부에 몰려있는 열독은 발산시키는 약재를 통해서 뽑아내서 없애주고 몸 안은 따뜻해지게 하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을 진정시키거나 염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한약재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낮에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가려움증이 주로 이제 밤에 되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이것은 혈액이
혈액이 잘 못 돌면 이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데 아무래도 밤에 잘 때는 그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혈액이 안으로 주로 모여들어요. 네. 그래서 피부에는 최소한의 혈액만 남겨놓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부족한 그 혈을 보충을 해준다든지 몸에 그 이제 물 기운을 많이 담아주는 그런 약을 통해서 이제 아토피를 치료하게도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진물이 난다든지 막 이랬을 때 부모님들이 엄청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럴 때 목욕요법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선태라고 매미의 껍질이 있어요. 그 선태라든지 고삼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끓여서 그것을 목욕물에다 타서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키면 좀 완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외선 치료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자외선 치료기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요. 네. 아토피 환자들이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3의 농도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쬐이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비타민 D3의 농도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측면에서도 치료에 보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부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면역이 살아나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족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열을 전체적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지나치게 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좀 가볍게 체온만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 사례 있으면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초1인데도 몸무게가 38kg였어요. 그 친구가 거의 일반적인 밥은 안 먹고 네. 뭐 햄버거, 피자, 뭐 그냥 치킨 이런 음식으로만 거의 먹고 지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발뒤꿈치랑 무릎 뒤에 오금이 다 찢어져가지고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축농증이 있어서 코로 숨을 아예 못 쉬더라고요. 그냥 낮인데도 입으로 숨 쉬고 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과잉행동장애 그래서 1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상담할 때도. 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너한테 약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네가 약속할 게 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과 과일, 채소만 먹고 과자라든지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 모든 것들을 먹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약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약을 해줘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의외로 그 산만한 아이가 그렇게 하겠대요.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 그럼 내가 약을 해줄게. 그 약을 해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엄마가 막 흥분을 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이제 그 놀이치료도 받고 있었는데 얘가 1분도 가만히 못 있던 애인데 1시간을 가만히 그 놀이치료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 막힌 게 뚫리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무엇보다도 엄마가 억제해서가 아니라 엄마 나 이거 튀긴 음식 먹기 싫어. 진짜로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호전된 그런 친구가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불행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다 아토피였어요. 아이들이 넷인데 넷 다 아토피였어요. 근데 원장님 없으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없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 넷을 다 노산을 하다 보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걸쳐서 아이들을 네. 출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몸 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는 어떤 도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임신하고서도 저는 쉬지를 못하고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를 반복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첫째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그 농가진으로 막 변해서 온몸이 막 농이 찬 적이 있었고 둘째 이제 아들 레미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돌되기 전까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냥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데 옷을 하루에 5번, 6번을 갈아입혀도 되게 심했네요. 네, 막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뭐 목욕요법부터 바르는 거, 한약 막 이런 식으로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토피에 대한 그 치료 노하우가 네. 그리고 음식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터득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그렇게 심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뭐 아토피가 있었던 친구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다 피부가 깨끗하게 그렇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느낀 것이 그렇게 약뿐만이 아니라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생활요법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죠. 네. 아토피 앓고 계신 분들이나 아이가 아토피인 분들은 사실 정말 지켜야 될 것들 사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조하지 않게 피부에 늘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한약뿐만이 아니라 염증 제거와 보습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고제라든지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고 그리고 목욕 후에 모공이 살짝 열려 있을 때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고서 한 3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목욕도 미지근한 물로 하고 끝나고 나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실천하기 쉬운 네. 그런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음식을 정말 몸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형숙 원장님께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나물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숙주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숙주는 그 녹두를 불려서 이게 콩나물처럼 싸게 나게 이렇게 재배한 것을 이제 이제 숙주나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숙주는 그 숙주라는 이름에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숙주라는 나물이 그 묻혀놓으면 금방 상해요. 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가 그 변절해버린 그 신숙주를 빗대어서 예, 숙주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숙주가 예로부터 100가지의 독을 풀어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어떤 해독작용을 훌륭하게 수행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 강력한 해독 효능은 바로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B6라는 성분은 혈액 속에 그 독성 물질이 생기면서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네. 그런 그 이제 독소를 낮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비타민 6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성인병 예방에도 뭐 독소를 많이 배출했다 보니까 그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신경 과민 이런 증상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네. 네.
숙주가 이 생김새가 콩나물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효능도 비슷한가요? 예, 이제 숙주만의 효능도 있지만 콩나물과 또 비슷한 효능이 있는데요. 그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콩나물처럼 그 숙취 해소를 해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몸에 그 조열 작용을 해서 네. 뭐 빈혈을 예방한다든지 아이들의 어떤 이렇게 발육 촉진을 돕는다든지 이런 효능도 하게 있는데요. 근데 숙주가 이제 좀 찬 성분이 있어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같이 섭취를 하면 좋은데 이제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린다면 그 닭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별거 아니더라고요. 대파라든지 양파라든지 뭐 마늘이라든지 이거하고 닭을 푹 끓이다가 네. 숙주를 옆에다 한 접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주를 그 국물에다 담궜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숙주의 영양과 그리고 닭의 어떤 따뜻한 효능과 그 성질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영양가는 높이고 흡수도 잘 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숙주나물이 굉장히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숙주나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본인이에요.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70이고요. 네, 나이는 27이고요. 네. 몸무게는 55kg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숙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키가 키에 비해서 네. 몸무게가 굉장히 적게 나가요. 네, 제가 좀 말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불편하실까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예. 되게 심했어요. 네. 네, 그 온몸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 크면서 병원은 따로 안 가고 예. 연고 같은 거 바르면서 네. 이제 성인 되면서 이제 사라지다 싶었는데 예. 겨울만 되면 건조해서 네. 무릎 뒤에랑 예. 손목 이런 데가 예.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국수보이로만 나타나니까 다행이라고, 불행 중 네.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 제가 이제 도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네. 건조한 것을 보습을 한다는 네. 것이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네. 충분히 돌아야 몸이 항상 촉촉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요. 이렇다라는 네. 것은 우리 음식물을 먹어도 그것이 충분히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네. 소화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 네. 소화 기능을 높여서
음식을 충분하게 먹고 그렇게 해서 네. 그 체중도 좀 놀리고 그러면서 혈액량이 늘어나면 이제 오히려 네. 몸이 가려움증도 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보습한다는 개념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좀 소화가 잘 될 만한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27살인데 55kg이면 체질로 네. 보면 이제 소음인 체질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어쩔 수 네. 없어요. 소민 체질은 그냥 평생 먹을 것을 조심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네네. 질환이 올 수가 있거든요. 위장 질환이라든지 다른. 그래서 이제 오래 끓인 탕을 이제 예를 든다면 추어탕 같은 거 이런 걸 드신다든지 어쨌든 소화가 잘 될 만한 음식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목이라든지 그 무릎 뒤쪽은 직접적으로는 보습제를 좀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습제도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보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누 같은 경우에도 아무 비누나 쓰지 마시고 천연으로 만들면서 약산성을 띠고 있는 그런 비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옷감 같은 것도 좀 가려서 해야 그렇죠. 된다던데. 예, 주로 이제 나일론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이제 면 제품으로 된 그런 옷들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겨울에 스웨터 입고 이런 게 안 좋나요? 그런 것이 이제 그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게 하시는 것이 아. 좋습니다. 예. 네. 그 보통 보니까 이게 좀 이 체중이 조금 이제 네. 안 나가시는 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네. 그 전화 주신 분께서는 많이 드시는데 안 찌시나요? 아니면 잘 안 드시나요? 먹을 땐 많이 먹고요. 뭐지? 말씀하신 거 뭐 추어탕 이런 것도 막 음식 안 가리고 먹는데 딱히 뭘 먹어서 이렇게 심해진다 하는 게 없어서 저는 그냥 다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지 않고 네. 골고루 먹는 건 좋아요. 네. 골고루 드시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인 거고 다만 그 인스턴트 식품 화학 조미료라든지 어떤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을 피하라는 거지 음식들을 골고루 많이 드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일부러라도 좀 체중을 늘리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체중을 늘리려고 막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 드시라는 게 아니라 네. 소화가 잘 될 만한 음식을 넉넉히 드셔서 체중을 늘리는 것 이런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드신다곤 하는데 잘 안 드실 가능성도 좀 있긴 네. 하거든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리 잘하세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